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네 분 스튜디오 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그야말로 개성 강한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말 다채롭습니다. 저도 이번에 친인척들 만나니까 잔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해라. 더 라이브 오래 해라. 뭐 이런 잔소리들. 그런 잔소리 좋아요. 근데 저랑 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친인척들한테 그런 잔소리 받나요? 뭐 듣긴 듣는데요. 사실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 워낙 긴장되는 상황들이 앞에 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뭐 원래는 추석 되면 지역 유권자들 찾아서 인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화만 많이 드렸습니다. 옆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 김성애 소장님, 고양갑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한 일은 없는데 더라이브에 꾸준하게 출연한 것이 인지도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 네. 지지도는 약하고요. 네. 사람들이 알아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기쁜 마음은 있습니다. 이거를 스크랩해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해갖고. 알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네,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은 더라이브 첫 출연입니다. 첫 출연자에게는 저희가 또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저는 뭐 중앙일보 편집장 출신이고요. 그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 지역이 원래 그 과거에는 보수의 텃밭이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완전히 진보의 아성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고양시는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고양시를 좀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 민심 청취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문자. 예, 문자 저희 아주 극단화된 양쪽이 문자가 쏟아졌어요. 네. 격려. 격려 있습니까? 많습니다. 격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게 아니라 보여드려요? 아픈 문자만 이제 공개를 하시다 보니까 네, 격려의 근데 문자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문자들은 아주 삭제해버립니다. 삭제와 함께 차단도 하고 차단까지 또 가고. 한마디 더 하고 제가 문자 답변을 보내주고 답을 하세요? 말씀 조심하십시오. 심한 분들한테는. 지지자분들이랑 싸워요. 지지를 안 하니까 싸우지.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깍듯하게 예를 이상민 의원님 합니다. 보시기에 지금 선을 넘었다 싶으면 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표현을 저를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네. 그 정도를 넘어선 그런 아주 좀 악질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방송이라 인용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고. 네. 우리 위원장님이 청취한 민심은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심이 그 보수와 진보로 이제 완전히 쫙 갈려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중도층이다라는 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추석 되면은 서로 추석 민심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미 SNS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게 계층화가 돼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세대 이렇게 다 각자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 쪽 만나보면 뭐 다 붕괴하죠. 왜 이재명이 안 집어넣어?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또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명함을 드려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완전히 극단화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정치인들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사람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전통시장 이런 데 찾아다니는데 전통시장만 하더라도 과거의 보수의 3대 지지축이 자영업자, 그다음에 무직 은퇴층, 그다음에 가정주부였거든요. 근데 가정주부층에서 요즘 지지층 이탈이 좀 심각하고요. 자영업자층에서 또 이탈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그게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층과 그다음에 가정주부층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아직 무직 은퇴층은 굳건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취득한 경로나 이런 게 아까 김종혁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틀 안에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어쨌든 이 부분의 지지층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되는 게 실물과 닿아 있는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자영업자, 가정주부층. 여기 원래 되게 표밭이었어요, 국민의힘. 네. 근데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추석 밥상 한번 먹어보죠. 그렇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실무 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석 전후로 가장 큰 정치 뉴스는 뭐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민심을 좀 청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는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꾼 게 좀 웃겼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고 뭐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다는 투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국회 발언을 준비해 오는데 11,925자, 45분 분량의 논문을 들고 올라와서 다 읽으려고 하다 이제 제지당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구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구속은 사실 유무죄가랑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검사들이 마치 구속을 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역으로 구속을 면하게 되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전세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와서는 뭐 구속 여부가 꼭 유무죄를 판단을 가르는 건 아니다. 본인들이 여태까지 분위기 만들어 놓은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진짜 이재명이 아무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거야? 뭐 압수수색을 300번을 했다는데 어떻게 판사들이 그냥 풀어주나? 오히려 너무 지금 과장 광고를 검찰이와 법무부가 해놨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김종혁 위원장님이 만난 시민분들이 왜 이재명 대표 못 집어넣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령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던가요? 저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지지자들이 네. 더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를 얘기하시지만 말 바꾸기로 따지자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계속 방탄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뭐 가장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오심도 경기 중에 하나잖아요. 오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심으로 보시니까. 오심이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뭐 심판 몸에 맞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유창훈 판사님이 기각 사유로 얘기하신 걸 읽으면서 이게 저도 뭐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지지자들이 만약에 그 판결문이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였으면 네. 아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 판결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말이 돼? 술을 마시고 차가 움직였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날 기각 난 날 아침에 제가 아침 라디오를 하게 됐었어요. 한 8시쯤 이렇게 가서 아침 라디오 하면서 제가 그냥 진행자한테 농담으로 설마 이걸 지도부가 김명수 사법부 탓을 하면서 이거를 변명을 할까요?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네. 그랬는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오자마자 김기현 대표께서 이 모든 게 김명수 사법부 때문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예지력을 갖춘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약간 패턴화가 되어버린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당인 민주당이 예전에 막 실책하고 이럴 때 보면요.
선거 앞두고 두 가지가 뜨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게 무속이 아니라 그냥 진짜 선거 앞두고 두 개가 뜨면은 불길한 게 뭐죠? 여론조사 부정, 판결 부정. 그런데 추석 때 일제히 무슨 기사가 쏟아졌냐면은 외람되게도 김종혁 위원장 과거에 계셨던 중앙일보 기사로 샤이 보수표에 기대 가지고 이제 윤심 표 들어있다. 이걸 한번 기대해보자는 식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랑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오심이다. 이거랑 결합되면요.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잘못되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실제 까보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말들을 민주당이 많이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들어갔었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네.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뒤에 선거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니 마느니 갖고 다투는 상황에서 선거를 맞습니다. 치렀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선거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귀책 사유가 사실 김태우 전 청장의 사퇴이기 때문에 나 내느니 마느니 갖고 싸우다가 뭔가 지금 나가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강성구청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근데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하겠습니다. 뭐가 자꾸 겹쳐가지고 보이는 기시감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야, 근데 오늘 더 이상한 거는 네. 요렇게 각이 서고 이제는 또 요렇게 각이 설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가 아주 불편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가웠습니까? 그럴 반가울 리가 기각에 대해서 네. 반가울 리가 있냐고요?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말 거꾸로 했어요. 지금 저 우리 사회자께서 저를 유도시비를 해가지고. 예. 아니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일원이니까 네. 당연히 이러한 사태 자체가 아주 불행한 사태죠. 뭐 이거를 지금 영장 기각다고 해서 만세 삼창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네. 이 상황이 어떤 해결의 일단락이 되기보다는 계속 진행되죠. 사법적 그 리스크 문제도 뭐 해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재판에서 이제 귀결이 될 테고. 법원을 가야 되니까. 이 예. 이슈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에도 지금 리더십이나 정치적 여러 가지 이미지에도 상처가 됐고 네. 또 저희 민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이를 한 검찰의 수사에 오남용, 과잉 수사라든가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아, 검찰의 과잉 수사로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좀한 2, 3년 동안 하면서 별건 수사도 막 남발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터무니없는 거예요. 판결이 뭐 김명수 사법체제라든가 또는 그 담당 판사의 성향이 어떻다든가. 네. 그거는 이미 성향이 어떻고 하는 거는 다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심판한테 뭐 오심이든 저 뭐 정심이든 간에 그건 따라야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파도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도 기각됐어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관련되는 검찰도 그렇고 한번 좀 돌아보면서 네. 좀 이거를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된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 또 한마디만 네. 보태고 싶은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 판결을 했던 실형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예전에 썼던 블로그의 글 뭐 사상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사의 뚜껑까지 지금 검찰들이 열어볼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무리거든요. 그래서 네. 검사들이 판사들의 생각까지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는 말씀 좀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진짜 오늘 저는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거 아픈 질문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과 관련된 발언이겠죠. 고름은 살이 못 된다. 외상값 치러야 할 때다. 이런 발언 나올 때마다 좀 불편하시겠죠? 좀 고약하죠. 아, 고약하다. 근데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 또 자신을 뒷받침하는 당내 이제 여러 스펙트럼의 그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 사항이 빗발치듯 하니까 그거에 아마 팬 서비스 하는 거 아닌가. 아. 예, 뭐그 정도지. 뭐 그게 고름, 네. 또 색출, 네.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고약한 표현입니다. 아, 고약한 네, 표현이다. 그거는 예.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좀 품격 있게 얘기하면 좀 미개한 표현이에요.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미개하다고 하세요. 저는 예전에 천하용인 선거 지고 나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이준석은 허리를 꺾어서 부러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뭐 아니, 근데 왜 저한테 산전수전 눈을- 다 겪으신 우리 이종경원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니 근데 저한테 왜 눈을 부라리고 얘기해? 아니 민주당 되게 젠틀하네. 두 분은 동병상련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허리를 꺾어버려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두 분은 동병상련입니다. 아니 그런 아니 근데 같은 비주류끼리 지금 아니 죄송한데 그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아니 근데 쫓겨났잖아. 전 들으면서 도대체 정청래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품격 있게 표현하셨는데 고름 정도면은 저한테는 게- 파내야 된다, 허리를 꺾어 버려야 된다. 아니 질문 좀 합시다 좀. 예. 질문 좀 합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다 할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아직까지 있거든요. 뭐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안고 갈 것이냐.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숙청할 할 것이냐.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거라고 네, 예측하세요? 김정희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뻔하잖아요. 다 같이 안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답이겠지만 네.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눈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겠죠. 일단 가는 신용을 하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는 네. 가만 놔두겠습니까? 뭐 거기 병문안 온 사람들 다 명단 적으라고 하신 분인데 아, 공천 얘기에 또 그것도 팀장이 또 안 좋아지는데. 아, 이거 근데 참. 이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 연연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건 아주 지극히 그 하등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을 연연하잖아요. 대표하겠다고 나서는데 아니 근데 네. 김정희 그 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이나 신경 쓰세요. 저희 당은 아니, 너무 아프신가 봐. 아, 이게 소위 가결파 문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일성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협치 얘기하면서 영수회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선을 정확히 그은 거죠. 전 이 문제에 집중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당에게까지 손 내밀고 같이 활동하자고 하는 마당에 야당 내에서 숙청을 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색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게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신기한 해석까지 내놓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혹은 내가 다 파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아니 왜 근데 최고위 저기 김성희 소장님은 친명파예요? 저는 친명 반명으로 저를 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양다리 걸치시는데 지금 제가 왜 누구한테 줄 서서 정치를 해야 된다. 술자리도 하거니와요. 민심의 지금 국민의 말씀하신 정치에 정청래 의원 제가 잘 알기도 하고 제가 보좌관을 했지만 특수관계인이죠. 그건 그것이고 정청래 의원 주장은 주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당내에서 무슨 숙청을 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대표하고 조율된 발언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판단하겠죠. 그럴 문제를 지금 일부러 나서서 당대표가 누구누구는 싫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 중에서 그 얘기 진짜로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글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렇게 포용하고 타협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 왔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그건 뭐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통합을 하자, 네. 탕평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제스처잖아요. 네. 그뭐 근데 민생 그게 정치적 정상회담을 제스처인 줄 하자. 알면서도 협치에 단 한 발짝도 못 내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이 돋보일 뿐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저희가 또 근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냥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제 앞에서는 되게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문자 보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공천 때 가가지고는 괴롭힐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충고하시는 동명상련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가결파를 껴안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을 껴안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둘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그냥 우리 당 대표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김종혁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되시면서 제가 정지됐죠. 가처분 신청 내줬잖아요. 가처분 잘못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스튜디오 긴장감이 이게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중요한 우리 그 보수의 자산이라고 자산으로 생각을 보십니까? 그런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안 됐죠. 항상 그런 주장을 했었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준석이 중요한 자산인데 이준석을 내쫓고 하는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1차 비대위가 해산됐었고 네. 그다음에 저는 2차 비대위 들어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하고 마지막 그 판결하기 전에 법정에서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났었어요.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려달라고 재판장까지 나오셨잖아요. 근데 전 이렇게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대표 멀쩡히 뽑힌 당대표인데 별 탈법적인 방법을 해서 사실 내쫓은 건 맞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저희 당도 어느 누가 당대표 이건 자기의 어떤 개파를 강화시키고 지지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판이나 반대파를 쳐낸다 이러면 반드시 그 후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에 검은 먹구름을 주니까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건 여전히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제 진짜 계속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오늘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확히 수박의 정의를 실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마음속은 어쨌든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다 함께 판단해서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만들었으면 저는 그 대표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보내고 흔드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국민의힘처럼 되니까 제가 그건 주의를 해야겠죠. 오늘 조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질어질할 정도로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조합이 휘감고 대단하다. 있는데 근데 한마디 이제 방송 또 재밌어. 저기에 맞춰서 저도 이렇게 내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대표 물러나라고 해서 비판, 또 물러나라는 얘기 이런 이유로 비판하는 건 늘상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내쫓는 건 안 되고. 저기 너무 심해. 아니 와, 근데 오늘 지금 정말 어렵네요.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오늘 2대2가 아니라 1대1이래요. 자, 다시 좀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니까 흔들어야죠. 지금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흔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어떤 효과가요?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탄핵을 흔들고 뭐 해임 건의안을 흔들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가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에 타박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뭐 잘 싸운다 이런 평가를 전통적 지지자한테 받아가지고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는 기시간 이것도 드는 게 예전에 이낙연 총리님이 그거로 뜨셨어요. 근데 그게 상대 사실 지지자에게는 상당한 아픔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되치기를 많이 당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국회 나갈 때 굉장히 맹공을 방어해야 될 거다. 근데 그게 말이 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만큼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게 가장 본인에게 지금 아까운 지점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가 조금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요 너무 간단하게 이럴 것 같다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와서 딱 자리 잡으면은 장관님 저희 이제 가르쳐 주실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세게 가도 이상한 거고 거기서 위축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도 모드 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드 전환.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어떤 위협을 하는지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탄핵도 안 될 거고 해도 이상민 장관처럼 동명이 이상민 장관처럼 안 될 거고 다만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 공세 일변된 모드에서 다음 모드를 준비해 왔을까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숙제겠군요. 위상에 있어가지고 관건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봅니다. 나를 탄핵해 주세요. 제발. 내가 미디어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탄핵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꾸 저런 도발의 발언들. 내가 수사를 했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탄핵하느냐라는 발언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이 우리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무능이에요. 무능이요?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말은 임기응변으로 잘 지어내서 하긴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가면 구속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쨌든 증거가 차고 넘치면 구속이 됐었어야죠. 안 됐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인사검증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법무부가 잘할 수 있다고
가져갔는데 김행 후보자의 경우만 보세요. 본인 갖고 있던 주식 뭐 신우이한테 파킹했다, 친구한테 파킹했다, 돌아온 과정들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것 하나 검증을 못하고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조차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대통령을 저렇게 곤란에 겪게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무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면 된다. 계속 무능한 일을 하도록 두고 뭐 말이나 세게 하면 도어 스태핑 대신하는 재미 말고 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을 말씀하셨는데 인사검증은 차치하더라도 수사의 주체는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제가 하니까. 그분이 수사를 했다고 하거나 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구속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저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무능이라고 할 만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저는 정치적 인물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관료적인 인물로 남을 거면은 그렇게 민주당을 도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어떤 컨셉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큰 전공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좀 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도 검사 출신이고 젊은 법무부 장관을 각광받다가 보수층의 마음을 한 번에 확 휘어잡게 된 계기가 그때 본인이 공안검사로서 결국엔 통진당 해산이라는 것을 이뤄냈다라는 걸 바탕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낸 거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도 제 생각에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그랬다면 저는 어쩌면 추석 밥상 지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하기에 앞설 만한 전과가 부족해진 상황이 됐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판을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넘어올 명분이 사실 없어진 겁니다. 약간 본인의 주무에서 약간 기대했던 실적이 기대했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성회 소장님한테 약간 동의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 긁으면은 탄핵으로 그 시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오히려 키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탄핵됐는데 그럼 쟤네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한 다음에 정치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모양은 물론 아까 전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약하지만은 네. 어쨌든 타이밍은 생기는 겁니다. 네.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에 가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 연목구 아니까 연목구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한 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일종의 고민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가시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8번째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제안을 하셨다가 8월 달인가에도 내가 더 이상은 이걸 요청하지 않겠다. 본인이 말을 또 그렇게 바꾸셨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왕조 시대에 하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하자고 하느냐. 2019년에 네, 예전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걸 해명한다고 하신 말씀이 과거에 이해찬 대표는 권한이 있는 대표였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권한이 없는 대표니까 얘기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표니까 어디 감히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김기현 대표는 뭐 허수아비 대표니까 그러니까 너 필요 없고 난 직접 상대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해서 제안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민생 영수회담 아닙니까? 네. 말 자체가 민생자 들어가면 야 나는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대통령 거부해. 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안 돌보겠다는 거야. 이런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서 민생 얘기할 게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당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대통령과 만나서 할 민생 얘기가 뭐죠?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건데 네. 거기다가 민생 영수회담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네. 공격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지금 여당 대표 만날 때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네, 이건 애초에 전장 설정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자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다라고 했어요. 총선의 주인공이 본인임을 장인한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했죠. 그다음에 총선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재명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쓰러뜨려가지고 그걸로 총선을 치르겠다 했어요. 내가 주체고 대상은 이재명임을 먼저 선언한 쪽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야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하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전혀 이 판에 미리 깔아놓은 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은 몇 번이나 선언했잖아요.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임. 그리고 총선 전략은 누가 봐도 이재명을 쓰러뜨리는 것임. 그러니까 그렇게 엮여버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나랑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굳이 타협점이 나온다면은 김기현 대표까지 껴가지고 두 당 대표와 대통령 또는 아니면은 뭐 일부 소수 정당까지 껴가지고 정의당과 이렇게 3당 대표와 대통령 같은 형식 이런 거는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성사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점이 거기쯤 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받게 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근데 이 민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게요. 기름값 문제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개별 품목의 물가 같은 것들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너무 치열하게 국민이 다투고 있고 당장 내일부터인가요? 지하철 요금도 서울에서 네.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아무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런 회담을 거절하는 게 여당에 솔직히 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굉장히 득점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큰 득점은 아니고 당연히 거절할 거 알았으니까 뭐 큰 득점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도 이건 1절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대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토론을 하거나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나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이것이고 대안은 이것이다를 내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거 내는 게 국민들의 공감 받으면 뜰 것이고 아니면 뭐 역시 이재명 대표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전장은 넘어갔고 영수회담 거절했고 거절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이제는 이거는 1절만 해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1년 안에는 야당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거죽으로라도 하고 특히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는 정상들 외국 나갔다 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불러놓고 뭐 얘기도 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8번 물어본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과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점 하나 짚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가계부채 특히 소상공인 부채가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명목소득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10월 말에 예산 보고 들어오는데 그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언제까지 피의자 타령하면서 대화를 피할 건지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소위 제안했지만 안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재명 대표도 저희 민주당이나 또 바라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괜히 불상사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만나자 이렇게 애걸복걸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좀 기능적으로 저 김기현 대표 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얼른 빨리 만나서 여야 간에 지금 쌓여있는 민생 과제나 숙제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지난 대선 때 같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빨리 처리하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득점 포인트를 축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우리 강서 구민께서 이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를 뛰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심판의 여론이 붙습니다.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맡겨놨더니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데 정부 여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속칭 밀어주고 있는 후보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아무런 논리를 댄다고 해도 그 자충수에다가 자가당착에다가 자기 모순이에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보궐선거 원인을 그 지금 후보 김태우 후보인가요? 그 분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그 후보를 더구나 그것이 또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작용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참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건 뭐 빚을 것도 없다. 결과도 안 봐도 알아요.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이번에 강서구에서 김태우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이 들어오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뭐였냐면은 니네도 옛날에 그럼 박원순 오거돈 시장 문제로 벌거진 선거에서 내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네. 기초적으로 언론 대응 능력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니네가 그랬잖아 이런 거는요. 그때 민주당이 그래서 졌어요. 졌죠. 니네 졌잖아. 우리도 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으로 뭔가 땅 때릴 때는 뭐가 돌아올지 생각해가지고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말초적인 원초적인 반응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선 메시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장 강서구에 가가지고 유세해 보면은 김태우 구청장 후보에 대해 가지고 당신 때문에 40억 더 쓰게 되겠잖아는 말이 나올 텐데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와 당이 전략을 맞춰놓고 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산발적으로 가가지고 애교로 봐주세요 이런 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니네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요 여기서 이미 저는 선거 기획이 약간 흔들린 게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에서 그러면은 지상전을 선포했어요. 지상전을 선포해가지고 당장 이제 문건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동별로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 편성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김종회 위원장은 위수구역이 공항동이에요. 그러니까 공항동에 가가지고 지금 지시사항이 뭐냐면요. 매일 오후 7시까지 향후에 사람 만난 사람들 명단 적어내라. 점심 저녁 어디서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적어서 내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만약 민주당이 하는 것 같으면 신고해라. 이거를 1일 7시까지 보고서를 내야 돼. 오늘 내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당대표 지침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당대표 지침 이거는 사실이죠. 아니, 문건이 있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행정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훨씬 더 이걸 진지하게 선거에 임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명분이 없다 그리고 전략이 나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김태우 구청장을 공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 자체가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달리기를 치자면 한 100m쯤 뒤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어쨌든 뭐 공익제보든 뭐든 간에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좋은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지역은 세 국회의원 모두가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죠. 역대 저희가 한 17에서 20% 가까이 항상 지든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 저런 걸 다 따져보면 지금 한 100m 내지 150m 뒤에서 지금 출발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다른 후보가 되든가 아예 안 하든가 하면 어땠을까 싶지만 네. 본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당원으로서 대인이상 최선을 도울 다한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지만 당에서 이제 가서 좀 도와줘라.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달라. 어느 지역 맡아서 좀 도와달라.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박함이죠. 뭐. 절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고 만약에 뭐 이걸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네. 그런 어떤 안간힘 발버둥을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이 그냥- 당이나 저 당이나 보고서 쓰라는 거 그거는요 실제 득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사실 그거 실적 남기기 위한 증거로 하기 위한 겁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죠. 이거. 네. 그래 보고서 안 쓰셨다니까. 아니, 저희한테 보고서가 최선을 온 게 다하는 아니고요. 그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네. 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카톡방에 가보세요. 7시까지 제출하고 돼 있어요. 오늘 안 하셨어요. 자, 저는 김태우 후보가 콩송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송편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전 콩송편이요? 콩으로 빚은 송편 싫거든요. 나 엄마가 어릴 때 깨송편 옆에 꼭 콩을 넣어갖고 만들어 먹다가 콩 콩이 좋아해요. 나면 짜증이 확 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이 자 이제부터 콩송편 못 만듭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 콩송편 맛있는데 먹어야 되는데 사면해 줬어요. 그러고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콩송편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하진 않았지만 김기현 지도부가 공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김태우 후보가 등장한 걸로 보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지도부라고 안 부르고 윤석열 지도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를 안 만나고 자꾸 윤석열 지도부의 수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유권자들에게 콩송편을 강요하면 대통령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선거를 치른다는 거 있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치렀던 선거의 방식이랑 지금 또다시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충청 향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정우택을 수장으로 해가지고 충청도 의원들을 투입해가지고 판세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한 5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투표율이 낮기를 비나이다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 표 많이 받겠다. 그거를 이기겠다의 전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는 바뀌었었어요. 뭐냐면 적어도 젊은 사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버스 정액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이런데 굉장히 민감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서울시정에서는. 그럼 이런 거에 괴가 맞는 거를 받아가지고 공약을 내고 강서구청장 보고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과 거기 뭐 그런 데 사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충청 향후회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9호선 아침에 꽝 막혀가지고 증편해달라 증차해달라는 요구라든지 아니면 공항철도 같은 것들도 지금 증편 증차해달라 이런 것들 요구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거든요. 네. 여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충청도를 잡겠어가 이게 나가는 순간부터 선거의 모드 전환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빨리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깐 게 뭐냐면 7시까지 이런 거 리포트 안 내도 돼요. 공약을 개발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네. 지금 오늘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와. 오늘 재밌었는데 시간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매우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대1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